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공동 CEO를 접견해서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 투자 유치도 약속받았는데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프랑스에서 조기 귀국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방미 일정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별도 성명을 발표하겠다라는 걸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북핵의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고 이 탄도미사일 도발 등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이번 정상회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앞으로의 동맹 과정들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성과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북핵의 위협들이 고조화되니 대한민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에 반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를 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동맹 관계로서의 미국이 나토식 핵 공유를 넘어서 어떤 핵 우산에 보다 분명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핵 공유가 가능하게 될지가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된다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실무적인 문제들이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문구가 이제 조율 중인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핵자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핵자가 들어가면은 협의할 수 있다 정도로 두루뭉실하게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런 문서를 만들어내는 게 과연 성과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저는 질문부터 하고 싶어요.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이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고 오면 성과다 이렇게 자꾸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요 사실 이 핵에 의한 이 핵무장 평화라는 것이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유효했습니다만은 냉전이 해체되면서 핵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국제 정치가 바뀌어 왔거든요. 한반도에서도 이걸 만들어낸 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다자간 체계를 만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의를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이 문서에다가 핵 공유라든가 한반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20년, 30년 동안 이야기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도 이걸 좀 피해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걸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좀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보수 정권부터 추진해왔던 2, 3년 동안의 과정들과 완전히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앞서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그렇다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분야에 대한 성과를 이번 방미에서 좀 가져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반도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공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꺼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이제 똑같이 아이고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방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아무리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는 개별 국가 단위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반도체와 이 배터리 문제에서 압력을 가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죠. 이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제 이번에 경제 안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와서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중 사이의 갈등 핵심에 있는 게 하나가 반도체인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뭔가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국의 이제 반도체 수출에 대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수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특히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분야, 교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 갈등들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과정 속에 굳건한 안보를 같이 가면서 경제적 실익을 함께 챙겨가기 위한 노력들도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그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인 만큼 아마 물밑에서 관련된 조율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 순방에는 100곳이 넘는 대한민국 CEO들도 함께 미국 순방에 참여를 합니다. 예. 미국에 대한 투자 문제부터 시작돼서 대한민국 기업이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 이르기까지 좋은 일들을 좀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마디 좀 덧붙이면 예. 앞서 이제 핵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구태여 한반도 이 비핵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정책들이 폐기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과거와 지금까지 변화된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된 건 무엇보다 북한의 탓이 크겠죠. 6차 핵실험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핵무기를 통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말이 됐는지가 국제사회를 뼈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북으로부터 확실하게 제압하기 위한 확장 억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되는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문재인 정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미국도 비판해야 돼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제일 먼저 꺼낸 건 미국이에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제 기사에 대한 질문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워낙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전후로 해서 한 인터뷰라든지 기사라든지 계속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제 오늘 뜨거운 감자가 된 게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반도체 이야기 잠깐 하고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제가 좀 조언을 하나 드릴 테니까 대통령께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TO 체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개별 기업 간의 이 거래에 대해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핑계를 대셔가지고 대통령이 저는 미국의 요구에 회피하는 게 맞다. 그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덧붙일 내용 있으십니까? 네, 뭐 좋은 조언을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민주당의 한 가지 조언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 넷플릭스의 투자 관련된 내용들이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좋은 성과들을 도출한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 앞으로 4년 동안 한 3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K 콘텐츠가 워낙이나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손잡고 함께 투자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원이 투자하는 것처럼 엉뚱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외교, 순방에 대한 국익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건 매우 대한민국 국민들께 중요한 일일 텐데 이렇게 내용 하나를 두고도 완전히 다른 엉뚱한 가짜 뉴스를 쏟아내는 거 보면 혹시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너른 마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좋은 순방 성과 가져올 수 있기를 민주당이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해프닝성 발언 가지고 이제까지 실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이야기 나와서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에 넷플릭스가 200억 투자하고 1조 원 남겼거든요. 대통령이 투자하라고 안 해도 넷플릭스가 투자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미국 같은 선진국을 가면서 세일즈 외교라는 게 사실 넌센스예요. 이거 20년 전, 30년 전에나 있는 이야기고 UAE 같은 후진국이라든가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통하는 거지. 저는 뭐 이게 사실 뭐 진보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선진국 가면서 세일즈 외교한다는 것은 숟가락 들고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는 곳에 정치적 성과 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질문 드렸던. 글쎄요, 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게 참 일각에서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처럼 제국주의 국가를 겪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침략했던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무릎 꿇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 행동한 겁니까? 일본은 당연히 반성과 사과를 한국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대통령께서 좀 역사 공부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네, 뭐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오부치 선언부터 가져왔던 사과의 기조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한 또 역사 왜곡이라든지 잘못된 일본 내 극우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의 전쟁에 참혹함을 겪었던 수많은 국가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양국 간의 관계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이제 주어가 생략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관점이신 거예요? 대변인 논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언론 인터뷰에 나왔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 여지를 들어가는 것보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시적인 방향에 대한 언급들이었다라는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우리가 과거에 계속 직시하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픈 역사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아닙니까? 그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중국과 또 여기에 대한 이 러시아 등에 대해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끊임없이 이들에 대한 비난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잘못된 일들에 대한 반성 반드시 필요한데 이 모든 일들을 과거에만 발목 잡혀 있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외신 인터뷰 이후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약간 강한 발언이 오고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는 좀 잠잠해지는가 싶긴 한데 중국은 계속해서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다뤄가야 할까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저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지만은 당이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힘들 거라는 생각 듭니다. 대통령께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시니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쓴소리와 충언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있으면 신하들이 벌거벗고 있다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같이 부하 내동해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뭐 기자가 글 쓴 게 오역이 됐느니 주어가 생략됐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 대중 외교든지 뭐 미국 외교든지 이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도 경험이 없다. 그다음에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으면은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먼저 선출한 국민의힘에서 책임을 지고 그분에 대해서 쓴소리 안고 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좀 보듬고 안고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두 분이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부원장께서 바라보시는 국민의힘이 해야 하는 충언이라고 할까 외교적인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틀어버린 이 외교의 근본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태호 차장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이 삼각동맹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나 가능한 것이지 한국에서는 안보 경제하면요 미국에 일자리 다 뺏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보 경제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 과거에 이제 국지전이라든가 어떤 또는 이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군산복합체, 철강이라든가 석유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안보 문제가 불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라든가 대만 같은 나라는 반도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해외 공장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라라든가 이런 조언들을 저는 국민의힘의 과거에 이제 경제 전문가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FTA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들 FTA에 전부 다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고 토론해서 대통령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고위원께서는 해당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민주당에서의 시종일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대선 불복에 준할 정도로 국정 운영의 모든 것들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하는 조언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도출한다고 한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용조차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깎아내리지 않을까, 폄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날 문재인 정부 얘기를 안
단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알아야 되는 건 대통령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여러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얘기했던 제일 첫 번째 의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중심으로 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가 거의 모든 국가의 정상회담이 의제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년 동안 얘기했던 북한 문제에 이른바 올인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쳐왔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날 UAE 순방 등 중동 순방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누가 뭐래도 북핵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한 안보 동맹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일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나 둘씩 시행하고 있고 그 일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또 뭔가 비판적인 소재가 있는 내용들을 확대 해석해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를 안 듣잖아요. 저 정도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안 듣고 그냥 문재인 정부 비판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외교 정책이 잘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외교 정책이 잘했느냐, 국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언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진짜. 진심을 담긴 조언인지 아닌지는 아마 듣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정말 국민께 꼭 필요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건 기본이겠죠. 하지만 조롱 섞인 내용들, 대통령에 대한 인정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미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또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제 어제 귀국을 했는데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귀국을 했지만 돈봉투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른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모른다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건 민주당 내에서도 다 인지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잘못된 일, 돈봉투에 관련된 핵심적인 최종 정점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윤관석 의원,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던 이정근 부총장 간의 녹취록이 고스란히 국민께 다 전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나타났던 돈봉투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거로 끊어내고 본인 탈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방식으로 일관하고 나서고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에 같이 몸담았던 86 정치인들은 송영길 전 대표를 무력이 없는 정치인, 큰 그릇인 것처럼 포장하고 나니까 이쯤 되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정말 그게 달할 대로 달했구나라는 생각 주기가 어렵겠죠. 녹취록이 일단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내용들에 대한 진실은 고스란히 드러날 거라 보는데 차라리 송영길 전 대표가 국민께 죄송하다, 송구하다 고개 숙이고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다면 사법적인 처벌 피하지 않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스탠스를 보조해서 맞추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귀국했던 현장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발언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사과했습니다. 사과했고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고요.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사과 안 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과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이 간단합니다. 검찰이 녹취록 까면 됩니다. 녹취록에 명단 이름이 누구 나왔다. 3만 개를 다요? 아니요, 3만 개가 아니고 의원 이름. 이름이 의원 이름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보지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혼돈시킬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오픈하면 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했던 멘트 찾아내가지고 오픈하면 됩니다. 그럼 결론 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좀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송영길 대표와 뭐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인간적인 신뢰 관계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보태는 것은 당에도 좋지 않고 송영길 대표께도 저는 뭐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 의원이 이게 뭐 관례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관례 아닙니다. 악습입니다. 분명히 악습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될 행동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인물 자체에 대한 옹호 발언이 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원장도 어떻게 보면 아쉬움을 표해 주신 건데 그 발언들을 기점으로 해서 586 퇴장론이라고 하는 게 또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직접적인 촉발 원인은 대의원 제도 탓도 큽니다.
대의원이 민주당에서 당원들보다 한 50배 정도의 표의 그 등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서 이 돈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제도라든가 이런 대의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결국은 이 대의제를 구성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은 옛날의 정치인들이거든요. 과거의 정치인들. 오랫동안 주류로서 해온 분들. 그게 사실은 민주당의 586들이기 때문에 제도 혁신과 더불어서 인적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586들 퇴진 이야기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86 퇴장론, 김용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민주당에서는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퇴장할 것처럼 하면서 또 퇴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민주당의 정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송영길 전 대표 무력 없는 정치인이다 표현했던 게 김민석 의원 아닙니까? 근데 김민석 의원도 과거 이제 정치자금법 본인이 받았던 문제 때문에 큰 곤혹을 겪었던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인사가 나서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무력이 없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연세대학교 또 총학생회장 같이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미화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나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생겨도 그들끼리의 단일 대우에 가로막혀서 뭔가 문제를 덮어주는 듯한 행동들이 이어지게 되니 이런 식으로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참담한 목소리는 바깥에서보다 민주당 내에서 더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민주당에 있는 한 정치인,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차라리 그냥 전체 국회의원들 다 전수조사를 하자. 양심 선언을 해서 누가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안 받았다고 주장하면 깔끔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의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전혀 반응하거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검찰 조사하게 되면은 녹취는 있더라도 돈을 마련했다는 사람은 있지만 그 돈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정확하게 받았다는 CCTV나 뭔가에 대한 물증이 없는 이상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최종적인 처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도덕적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 결국 지금 이 사태를 촉발시킨 86 운동권 정치인들이 깊게 숙고하고 새겨들어야 될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송 전 대표 귀국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자체 조사라던가 전수 조사라던가 그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는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이제 타당 이야기니까 이제 신나게 비판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 현실이 그렇게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586 물러나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저도 뭐 20, 30년 정치권에 있으면서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사람 못 봤어요. 물러날 수 있는 칼을 휘둘러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한나라당 계열 정당 한번 보십시오. 친박이 들었으면 친이 숙청하고 친이가 들어오면 친박 숙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치 세력이 교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586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겠느냐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구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차떼기당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차떼기당 그거 사실은 결국은 박근혜 대표가 비대위원장 되면서 물리적으로 쳐낸 거예요. 그런 이제 권력의 향배가 뒤바뀌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숙청 정도가 돼야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내부 조사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뭐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아마 아무도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잘 안 나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이 정치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이제 486을 비판하기 전에 486의 대안 세력으로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486과 얼마나 열심히 투쟁하고 새로운 그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했느냐 미래세대도 같은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사퇴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간의 어떤 스킨십이나 만남, 의논 전혀 과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만나면 또 만났다고 또 짜고 친다고 또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만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겁니까? 계획도 없고 아주 건조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상황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제 도덕적 윤리적 측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 이번엔 좀 질문드릴 내용이 있는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하고 그 이후에 일단 귀국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꼬리 자르기 식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일단 한 가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모 씨 인사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사에 대해서 이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들이 있는 다음에 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들을 같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좌관이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이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핵심적인 멤버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돈봉투 논란으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가 됐는데 그 당대표가 되고 난 뒤 이른바 대통령 선거의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 파다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결국 이를 토대로 가장 큰 혜택과 이득을 보게 된 것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니냐라고 비춰볼 수 있는 건데 돈봉투 사건의 핵심적인 논란의 당사자 이정근 사무부총장 그리고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달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에 경선관리위원으로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합리적인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녹취에 생생히 드러나 있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윤리심판원을 가동한다던가 등 아무런 징계나 당내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말의 실언 때문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던 점들을 비추어 본다면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해서 강력한 당내 조치들이 취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에 선뜻 나서지 않는가? 결국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이심, 송심, 송이연대 등으로 얽혀져 있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서지 못한다는 의구심과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자꾸 이제 억지로 연결고리를 찾고 계시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 당시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 세 사람이 출마했을 때 이재명 그 당시 뭐 대권 주자인가요? 대권 주자 이제 대권도 시작되기 전입니다만 송영길 후보를 지지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친명계 의원들과 조직들은 우원식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십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처럼 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인사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가 있었고 그 과정에 그 인사가 돈봉투 전달에 얼마나 핵심적으로 개입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 스스로도 이 돈봉투 사건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이걸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모를 수 있겠는가라고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한 20명 정도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들 뭐 지라시든 명단이 돌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는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그럼 민주당에 있는 169명의 의원들 중에서 정말 깨끗하고 돈봉투와 무관한 의원들까지도 국민들이 지켜봤을 때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도 받았나? 이런 의혹들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하지만 그 정리가 민주당 내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 일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만 보더라도 결국은 이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당대표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 문제에서는 증거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의혹 부풀리기 차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일했다는 사람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에게 돈봉투라도 전달했습니까?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오다를 받고 돈봉투를 전달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 짜가지고 억지로 올가매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구태 정치입니다. 말씀 마무리 한마디만 예. 드리면 만약에 증거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를 정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 앞에 피의자 신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증거 없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증거가 있으면 검찰 보고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여당인데도 검찰청 가서 항의 잘 하시대요 보니까.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의혹에 대한 내용들마저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 민주당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수많은 일들은 진실로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이 녹취록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 곳은 JTBC에서 이 녹취록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들 이미 수차례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왜 이정근 부총장은 그런 녹취를 남겼고 지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같은 녹취록들은 보도되고 있는 것인가? 이 내용은 민주당의 몸을 담았던 이정근 부총장께 물어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동남아 가서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조명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 다 하면서 왜 타당에는 그걸 억지로 적용을 합니까? 가짜 뉴스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게 민주당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또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수많은 그 같은 고소 고발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자기가 하면은 가짜 뉴스가 아니고 남이 하면 가짜 뉴스입니까?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그 송영길 대표하고 그 당시에 전당대회 때 연대했다라고 딱 집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서 애둘러서 표현하면서 남이 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자기가 하는 것은 의혹적이다. 이게 하면 이게 무슨 내로남불입니까 이게? 송이 연대라는 표현은요. 이미 지난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탁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전당대회 때 나오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선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당대회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아직도 경기지사기 때문에 그 당내 전당대회에 개입하면은 정치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에 의한 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자, 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매우 편파적으로 그 당시 지도부의 경선 관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미 다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돈 봉투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억지로 기간이 다른 것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송연대했다고 자꾸 예. 알겠습니다. 자, 좀 과열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다시 이어가자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귀국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관여자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이성만 의원 그리고 윤관석 의원인데 이제 송 전 대표는 일단 탈당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현역 의원인 두 인물의 탈당에 대해서는 이라는 시선도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가장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이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 부총장과의 녹취를 통해서 오빠 동생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그냥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됐고 돈봉투를 마련한 다음에 누구에게 주는지 등에 대한 언급들까지 쭉 다 공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윤관석 전 사무총장, 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출당 조치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다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건 녹취록을 보면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스폰서로부터 강리구시, 이정근 씨가 돈을 마련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윤관석 의원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풍비박산하는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들께 답을 내놓아야 되겠죠. 제가 김병민 최고위원 식으로 여기에 답을 드리면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하고 난 뒤에 비판하라. 이렇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논쟁이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 시비 거는 거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당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이 탈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도 거기에 맞게 조속히 징계 절차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자진 탈당이 맞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도부 내에서도 논의는 하고 계신 거예요? 그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의원들이 그런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 윤리위가 출범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윤리위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정도의 수위가 될 것인가가 관심이 모아지는데 또 오랜만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나와서 지금 주목을 받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런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를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는데 김기현 대표는 윤핵관들이 밀어서 된 사람이고 정광훈의 도움도 받아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자력으로 됐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기현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에 큰 영향력이 없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나의 신변에 큰 불이익이 오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전당대회에서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라는 발언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부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해당 발언 좀 지도부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자리는 당을 대표해서 당의 네. 대표와 또 지도부의 일원들이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국가적 현안 또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힘이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중요 정치 어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게 되는 자리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본인 개인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또 당대표에 관한 잘못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들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 과정이 중요한 국가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집권당이 함께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예. 전세 사기 피해 등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더 민생 중심 정담으로 분열하게 나아가고 갈등의 소지들이나 분열에 대한 요소들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더 심기일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발언한 내용 중에 역사 문제는 소신대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태영호 의원이 이제 북한에서 외교관 생활하고 지내왔던 본인의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구 선생에 대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인식들, 국민의힘 얼마 전 김기현 대표가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의 지난날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윤주경 의원이 우리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독립운동가의 증손녀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독립운동 정신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정강정책, 강령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는 등 우리 당의 입장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혹여나 국민의힘 전체가 오해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요. 예. 우리가 과거 지난날에 있는 선거 때를 돌아보면 정치인 한마디의 말, 특히 지도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당시 선거 국면의 지지율이 요동치게 됐던 경우들을 여러 차례 여러 정당을 불문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거라고 하는 그 심정을 바탕으로 지도부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감에 대해서 다시금 좀 숙고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예. 발언 하나하나에 당이 이제 오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더욱더 윤리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해서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윤리위원회가 이제 외부위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는 지도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당의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남이 있다면 이를 윤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위원들을 잘 모시는 게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은 윤리위원들의 판단으로 과연 이 해당 의원의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당에 얼만큼 큰 위해를 가했는지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아마 윤리위원들께서 지금 있는 당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하고 과거에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서 적절한 평가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고 전적으로 동의해 드릴 테니까요. 예. 송영길 대표의 비서가 5년 전에 성남시장실에서 근무했는 걸로 가지고 돈봉투 의혹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이런 억지 짜맞추기는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선 화두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네. 하신 겁니까? 그러면 두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대 당입니다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 정책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5.18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개정하면 전문에 넣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재원 의원이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요. 태영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다음에 4.3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송 전 대표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최고위원께서도 덧붙일 내용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주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 같은 의혹들이 숱하게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아니면 왜 아닌지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 당시 성남시장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배모 사무관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김혜경 씨에 관련된 법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짙었던 인사가 성남시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당시에 정진상 실장 등 사람들이 모여져 있던 곳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왜 그랬던 인사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 있었고 그 뒤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요직에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